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길바닥 화단에 굴러다니는 제각각의 크기의 돌을 모아 차곡차곡 쌓고 진흙을 발라 벽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돌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다 보냈다고 하니 어쩌면 날 때부터 직업이 정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고민할 것 없이 토목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리는 일을 하나의 미학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계산, 한 치의 오차도 적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술에 의해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건물을 세워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대학에 가서 좋아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19살의 끝 무렵은 들뜬 나날들이었습니다. 녀석, 어렸을 때부터 돌만 만지작거리길래 커서 뭐가 되려나 했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석공이 되려나 했는데 또 가만 보면 두각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토목학과라니 제 길은 제가 알아서 찾아가니 기특하지 않아요?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울 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 사내 녀석이라 큰 걱정은 없다지만 서울 혼자 살면 집 생각이 많이 나고 네 엄마 밥이 그리울 거다. 기숙사에서 밥은 주니? 뭘 해먹을 수는 있고? 식당이 있는데 밥은 식권으로 사서 먹어야 한대요. 방에선 그냥 간단한 것 정도 먹을 수 있고요. 서울 구경도 할 겸 엄마가 너 좋아하는 진미채 문어조림, 꽈리고추 볶음 반찬 맛있게 해서 한 번씩 올라갈게. 서울이 어디 천리 말린가요? 버스 타면 3시간도 안 걸리는데요.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지낼게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마야 문명, 이집트 피라미드 등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 옛 사람들의 지혜와 집념에 경외심이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주춧돌과 단단한 기둥, 정확한 무게중심만 잘 지키면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런 계산, 예측, 측량 같은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균형과 중심을 잘 잡아 세우면 모진 풍파를 견디는 게 건물인데 인생의 균형과 중심을 잡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무너진 장벽을 세울 용기를 얻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다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확고하게 전공을 선택했죠. 졸업을 한 뒤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해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 건설업계 현장 관리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하더라도 현장엔 늘 변수가 있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늘 안전제의를 철칙으로 여기고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그즈음 소개를 받은 여자와 얼마간의 연애를 한 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꿈이 뭐야? 어머, 당신은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런 질문 되게 오랜만이다. 초등학교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아니야? 다 크고 나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 새삼 쑥스럽네. 에이, 그러니까 꿈이 뭔데? 나야. 그냥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현모양처였거든. 요즘에 현모양처가 꿈인 여자가 어딨냐고 내 친구들이 다 비웃을 때도 난 확고하고 한결같았지. 그래서 나는 내 꿈을 위해 평생 노력했어. 자기 결혼하면 깜짝 놀랄걸? 임금님 수라상까진 안 되더라도 자기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줄 거야.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깔끔하고 포근한 집으로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 같은 살림의 여왕 만난 거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래, 당신 정말 잘할 것 같아. 믿음이 가. 그리고 나는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 요즘 많이 낳아봐야 둘? 아니지,
거의 외동으로 가는 추세라던데. 난 최소 2. 능력만 되면 4까지도 낳을 수 있어. 네? 그래. 자기가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뒷바라지할 만큼 능력만 되면 난 많이 낳고 싶다니까. 자기 진짜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 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네. 정말 요즘 세상에 드문 현모양처가 꾸민 여자. 아내는 의욕이 넘쳤고 살림에도 소질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 식탁에 늘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고, 퇴근하고 오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앞치마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가 달려와 반겨주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몇 달 뒤 바로 우리에게 아이도 생겼답니다. 당신 임신도 했는데 집안일 너무 무리하지 마. 초창기라 조심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난 정말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잖아. 그리고 이 시기 지나면 운동도 하고 자주 움직여주는 게 아기한테도 좋대. 내가 당신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바빠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바깥일이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는 내가 당신한테 항상 감사하지. 고마워 여보. 가끔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할 때면 다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야, 전생에 날 알고 했냐? 우리 집사람은 저녁 먹고 나면 TV 앞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거실 소파 지방령이 되려고 그러나. 아야, TV 못 보다 주고 한이 된 귀신이 붙었나. 지겹다 지겨워. 야야, 그냥 얌전히 TV라도 보면 그냥 지겹고 말지. 우리 집사람은 저녁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배고프다며 야식을 쌓아놓고 TV를 본다니까. 밤마다 우적우적 음식 씹으면서 입 해 벌리고 TV 보는 걸 보면 내가 진짜 왜 사나 싶다. 돈은 왜 벌고 저걸 왜 데리고 살고. 아유, 내 팔자야.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부러워하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뭘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냐. 나도 참 신기하긴 해. 자긴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다나. 한시도 가만히 그냥 누워있질 않고 항상 바지런하게 사부작거리며 이거저거 하는 게 나도 신기하더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진짜 연애 때부터 자기 꿈은 현모양처라고 했거든. 살림이 취미고 자기는 살림의 여왕이라며 그냥 허풍 좀 떠나보다 했는데 1년 365일 주말에도 칼같이 일어나 요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걸 보면 그냥 타고났나 보다 싶어. 왜 있잖아.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돌 만지는 거 좋아하고 전공도 그쪽이고. 형진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에 그렇게 밝고 집착하더니 회계사 된 거 아니냐.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다 한 가지씩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 하나씩은 다 잘하는 게 있어. 그래, 나는 내 재능 따라 전공도 잘 선택했고 회계사 돼서 돈도 잘 버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누라 재능이 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 몰라? 재수씨 재능? 뭔데? 나도 모르는 우리 마누라 재능을 네가 어떻게 아는데? 네 입으로 말했잖아. 거실 소파 지방령이라며. TV 보는 재능 타고나서 주야장천 재능 발휘 중인데 너 왜 그걸 몰라주냐? 재수씨 서운하겠네. 아이씨, 야, 놀리는 거냐? 그럼 너희 집 재수씨가 우리 집사람보다 한 수 위네. TV 보면서 잘 먹기도 하잖아. 멀티가 되네, 멀티. 부럽다, 야. 아우, 짠이나 해, 짠. 친구들 중 장가 최고로 잘 간 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출산 때가 다가왔고 아내는 순산을 했어요.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딸이 태어나고부터는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뽀얗고 동그란 얼굴이며 오밀조밀한 손가락. 발가락이 아른아른거려서 집에 빨리 안 갈 수가 있어야죠. 아내는 몸을 풀고 나자 곧 육아도 익숙하게 하더군요. 아기가 새벽에 깨서 울어도
혹여나 출근하는 제가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아기를 달래 재우고 정말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정말 복받은 놈이야. 이 생각을 하면 길을 걷다가도 그냥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아이가 2살이 되어 한창 예쁜 짓을 하며 사랑받을 그 무렵 저희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자기.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그런데 자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여보, 나 어떻게 하지? 너무 피곤해 보여. 여기 앉아봐.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마침 아이가 잠들었기에 아내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회사에서 결정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했죠. 나 해외 나가야 할 수도 있어. 곧 해외 발령 떨어질 것 같아. 해외 발령? 어디로? 어디? 중동 쪽이지 뭐. 그쪽에 요즘 진출을 많이 하잖아. 중동이라고? 얼마나?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야? 최소 5년이고 더 연장될 수도 있어. 당신 생각은 어때? 가지 말까? 안 간다고 하면 안 갈 수 있는 거야? 다른 선택지가 있어?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안 나가는 방법은 퇴사밖에 없어. 퇴사는 말도 안 되지. 이직이나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많은 생각, 고민이 들었지만 외벌이 아이까지 있는 가장인 저에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는 옵션도 가능했지만 지역이 중동이고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아내에게 아이를 데리고 함께 떠나자고 말하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출국 3달 전부터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짐도 미리 붙여야 했고 이거저거 준비할 게 한가득. 그리고 출국하는 당일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공항에 배웅을 나왔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5년 금방이야. 우리 서윤이 한창 예쁠 때인데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데 내가 이 모습을 못 봐서 어떡하지? 당신 혼자 이 어린애를... 어떡해. 정말 걸음이 안 떨어진다.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카톡 메신저도 있고. 시차 차이가 있지만 자주 연락하면 되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오르니까 내가 매달 꼬박꼬박 돈 보낼 거고 당신이랑 우리 서윤이 생활하는 데는 부족한 것 없도록 할게. 당신이 앞에 있는데도 벌써 보고 싶어. 진짜 돈 뭐 이런 거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해. 하루하루 당신 못 보는 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보, 내가 미안하고 내가 많이 사랑해. 서윤이, 엄마 말 잘 듣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어야 해. 우리 서윤이 유치원 갈 즈음에는 아빠가 꼭 돌아올게. 우리 부부는 공항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어요. 기러기 아빠의 결말은 새드엔딩이라고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후에도 한결같이 저와 아이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주었던 아내입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월급이 올라 생활비를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전 멀리 중동 아랍에미리트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차가 5시간밖에 나지 않았어요. 퇴근을 하고 나면 몹시도 피곤했지만 저녁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며 아내와 아이를 보기 위해 밤 11시, 12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죠. 서윤아, 까꿍. 이게 누구야?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이고, 우리 공주님 더 예뻐졌어요. 서윤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갈게. 여보,
서윤이 아픈 곳은 없고? 그럼 잘 먹고 잘 지내지. 당신은 괜찮아? 거기 먹는 건 좀 어때?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있어. 아, 자기가 해준 밥 너무 그립다. 그래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휴가 내고 잠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시간이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보, 나 서윤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우리 서윤이 2살인데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리지 않아? 엄마 품이 중요할 때인데. 내가 육아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잖아.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게 발달에도 좋다고 하고. 요즘 워킹맘도 많아져서 일찍부터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 서윤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 나도 오전, 점심까지 시간이 좀 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뭐, 일을 하려는 거야? 생활비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보내주는데 당신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일 말고 그냥 취미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신 없는 생활 너무 무료해. 나 원래 우울증에 우자랑도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자기야, 요즘에 자기랑 전화 끊고 서윤이 재울 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니까. 독수공방하는 것 같고 외롭고 그런 것 같아. 서윤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네. 계속 집에만 있으면 그럴 것 같아. 뭘 배우든 배우게 돼서 뭐 장비가 필요하든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 저보다 어린 아내는 아직 20대 후반이었어요. 게다가 활동적인 성격이라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저까지 없으니 외로움을 많이 느끼겠다 싶더라고요. 실내 암벽 등반, 클라이밍을 시작으로 사이클, 산악동호회. 제가 먼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아내는 취미에 땀을 열심히 쏟으며 취미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한창이라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5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기러기 생활은 그로부터 2년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를 두고 떠나온 지 7년째 되던 해 드디어 기러기 생활의 끝이 보이더군요. 딸아이의 유치원 입학식에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초등학교 입학도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괴로웠지만 곧 아내와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곳에서 일하는 남은 기간은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았어요. 나 드디어 결정됐어. 6개월 뒤에 한국 들어가. 그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시큰둥한 아내의 반응에 등골이 싸늘해졌지만 기분 탓인가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부터 아내와 영상통화가 잘 되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 휴대폰이 없었고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늘 아내와의 통화를 통해서였죠. 연락이 너무 드문드문해지고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없는 날이 많았지만 어차피 6개월 뒤엔 함께 살 것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찾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주말이면 딸아이를 저희 어머니께 맡긴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무렵 어머니와 아버지는 수도권으로 올라와 지내셨거든요. 부모님을 집을 구할 때 제가 많이 보탠 것도 있고 제가 없으니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며 가끔 우리 딸을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을 구하는 것도 다 아내가 제 대신 처리를 해줬죠. 그런데 서윤애미는 많이 바쁘냐? 아니 너 해외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애미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 서윤이 우리 강아지 자주 봐서 좋긴 하다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주말마다 바쁜 건지 모르겠구나. 집사람 요즘 통화가 잘 안 되네요. 어머니께 주말마다 서윤이를 맡긴다고요? 죄송해요 엄마.
안 그래도 제가 곧 들어가요. 6개월 정도만 여기 일 마무리하면 완전히 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했다, 내 새끼. 돈도 돈이지만 자식 새끼 유치원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참, 아유, 욕봤다, 욕봤어. 진짜 나는 네가 거기서 10년을 채우는 게 아닌가 해서 요즘엔 잠도 안 오더라. 서윤애미 얼굴도 화색이 도는 거 보니 네가 올 때가 다 돼서 얼굴이 피나 보다. 애엄마 얼굴이 폈어요? 영상통화한 지가 꽤 돼서 저는 잘 몰랐네요. 통화가 왜 그렇게 힘들다니. 나 같은 노인네도 배워서 통화하는구만. 하여간 올 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오면 서윤애미한테나 서윤이한테나 잘하고 살아라. 창창한 나이에 그런 독수공방이 따로 없지. 남편 없이 애 혼자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든. 알겠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엄마도 아픈 데 없고? 네 아버지야 체질이 그냥 건강 체질인데 난 그냥 요즘 뭐 좀만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한 게 안 그래도 아버지 말 듣고 병원에서 검진이나 한번 받아보려고 한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엄마, 한국 돌아가서 애 엄마랑 같이 찾아뵐게요. 그리고 귀국 당일 아내는 일이 있다며 공항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너무나 오랜만에 온 한국. 거리도 사람들의 패션부터 많은 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온 저는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깔끔을 떨며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던 아내였는데 청소를 도대체 언제 한 건지 아이 책가방이며 학용품이 널브러져 있고 세탁물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까지 당최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집을 깨끗하게 치운 뒤 곧바로 어머니 댁에 가서 아내가 주말부터 맡겼다는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만 보던 아빠. 반가움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딸아이는 손가락을 매만지며 어색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서윤아, 네 아빠다 아빠. 응?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이서윤이에요. 쭈뼛거리며 저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딸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아빠가 일 때문에 그동안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있었어. 근데 이제 돌아왔어. 이제 서윤이 곁에 있을 거야. 안 떠날 거야. 이거 서윤이 선물. 서윤아, 궁금하지? 아빠가 옷이랑 서윤이 가방이랑 인형이랑 다 사왔어. 고맙습니다. 선물 열어봐. 그리고 이거 다 집에 가지고 가자. 집에서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서윤아,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알아? 엄마 산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원래 엄마 산에 가면 한참 뒤에 볼 수 있어요. 순간 딸아이 앞에서 욕을 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산 타는 게 좋아도 그렇지 오늘은 7년 만에 제가 집에 오는 날인데 이런 날까지 산행을 가야 했을까요? 그동안 혼자 고생한 것은 알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딸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우와, 집이 깨끗하다. 신기해. 서윤이 배고프지? 아빠가 저녁 맛있게 해줄게. 먼 곳에서 온 여독도 풀지 못하고 딸아이 밥을 챙겨 먹이고 재우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문자로요. 잘 도착했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한데 사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과는 다르게 항상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외롭지 않게 나를 품어주고 내 곁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 고생했어. 그동안. 우리 서로를 위해 좋게 헤어지는 걸로 하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정말 이게 아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3일 뒤 딸이 학교에 가고 제가 출근을 한 사이 아내는 집에 다녀갔더군요. 짐을 싹 챙겨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져 있었고 딸아이는 준비되면 자기가 데리러 간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순순히 네 뜻대로 해줄 것 같아? 아내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만나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을 했고 어느 카페에서 우리는 7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나갈 당시만 해도 7년 뒤 이런 식으로 아내를 본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래서 다들 기러기 아빠의 결말은 불행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거였군요. 속이 뒤집어졌지만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잡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배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던 중 재산 확인을 해본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내가 그동안 꼬박꼬박 보낸 월급, 내 돈 다 어디 있어? 내 돈? 진짜 이기적이네. 야, 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애가 그냥 알아서 혼자 쑥쑥 크는 줄 아니? 네가 보내준 그 돈 다 서윤이한테 들어갔어. 내가 서윤이 데려갈 거고 넌 양육비나 꼬박꼬박 챙겨보내. 알고 보니 제가 보낸 돈 저축은커녕 다 빼돌리고 있었던 아내.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돈이 생기는 족족 그 상간남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그 남자랑 만난 시기라든지 증거 같은 걸 확보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저는 양육권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딸아이에게 좋은 건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부도덕한 여자한테 제 딸을 맡길 수는 없었죠. 부모님도 근처에 계시니 어머니가 아이를 좀 봐주신다면 아이를 혼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행은 한꺼번에 닥친다는 말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시기 회사가 건축 시공 비용을 빼돌린 것이 밝혀져 경영진이 수사를 받게 되고 어려움에 닥친 회사는 곧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해외 파견 7년까지 군말 없이 따르며 회사의 책임감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공고사직. 몸 바쳐온 회사의 결정에 많은 술을 퍼마시고 제가 향한 곳은 한강다리였어요. 시커먼 물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혼을 하며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줬는데 아이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아빠, 언제 와? 서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울어? 왜 울어? 집에 와,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 엄마 자주 못 본다며. 아빠도 자주 못 보는 거야?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이는 40줄에 들어서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뭘 먹을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다고 하시던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낼 자신이 없다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셨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받은 것으로 버티며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나날들. 여느 때처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 전봇대의 전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모집 전단지를 손에 쥐는데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을버스 기사가 되었어요. 와, 아빠 차 되게 크다. 버스가 이제 아빠 차야? 아빠 차는 아니지만 아빠가 이 차로 서윤이 학교도 지나다니고 서윤이 좋아하는 마트도 지나다니고 공원도 지나다니지? 다른 손님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일이야. 아빠, 멋있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이제 제 곁에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전 정말 딸이 없었다면 삶에 미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을버스 운전일은 단조로운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타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 이제 누가 어디에서 내리는지 누가 언제쯤 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왠지 이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져 저도 따뜻하게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높은 벽, 담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닌 그저 길을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단단하고 견고한 벽이 인생의 풍파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하더라고요. 친구 녀석들은 진심으로 저를 안타까워하며 건설일로 재기할 수 있다고 재취업을 권했지만 그 당시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승객들 사이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타셨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그날의 마지막 운행이었어요. 보따리 하나를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던 할머니였는데 버스가 종착역, 차고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차고지 도착 전부터 이제 종착역이라고 종착역에서 내리실 거냐고 물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던 할머니. 버스를 차고지에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종착역이에요. 오늘 운행도 다 끝났고요. 이제 차고지에 차 세우고 저는 퇴근을 해야 합니다. 댁이 어디세요? 내내 말이 없던 할머니.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만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를 살펴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치매에 걸리셨나? 집이 어딘지 모르나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죠.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경찰한테 연락하면 댁에다 모셔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기사 양반, 버스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어요? 네? 버스에서요? 자세히 살펴보니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고고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뭔가 이렇게 거리를 떠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버스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는 건 안 되고요. 여기 근처가 저희 집인데 제가 어린 딸, 초등학생 딸이랑 같이 살거든요. 저희 집에서 하루 쉬다 가시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일을 집에 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무슨 사연인지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날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반환점이었습니다. 서윤아, 인사해.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이신데 오늘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어.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실 거야. 안녕하세요. 이서윤이에요. 안녕, 아가. 아유, 눈이 참 동그랗고 예쁘구나. 할미가 오늘 여기서 신세를 질까 하는데 괜찮겠니? 네, 저도 원래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멀리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렇구나. 할머니는 뭔가 지그시 생각에 잠긴 듯 싶었죠. 저녁밥을 차려 할머니 딸아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밥을 잘 드시지 않고 계속 저희 딸아이를 보는 거였어요. 조금 민망하게 느껴질 만큼 딸아이를 보는 시선이 신경 쓰이더군요. 혹시 손주분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딸아이가 잠든 방으로 향했죠. 깜짝 놀라 뒤따라갔는데 할머니는 아이의 손목을 살짝 붙잡고 목 주변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입가에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를 살짝 대고 거실로 나가자고 손짓을 했죠. 어리둥절하여 저는 할머니를 따라 거실로 향했습니다. 딸 이름이 서윤이랬죠? 네, 병원에 간 적이 있나요? 건강검진 자세히 받아본 적이 있는지. 왜 그러시죠? 사실 제가 기러기 아빠였거든요. 계속 딸이랑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같이 산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그런데 애엄마한테 애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뭐 건강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고민하듯 잠시 머뭇거리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내가 한의사예요. 혹시 알아요? 종로의 육지원 한의원. 육지원 한의원? 한국을 떠나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군요. 내가 한의학에 몸담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환자의 얼굴, 기색, 자세만 보고도 병을 아는데 진맥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서윤이가 지금 건강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병이요? 우리 서윤이가 어디가 안 좋은가요? 목 쪽에 멍울 같은 게 잡히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커져서 육안으로 보일 때 정도가 되면 치료가 힘들 수도 있거든. 아직 초기 같으니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수술을 해야 하면 그렇게 해야지. 할머니 말을 듣고 잠든 딸아이의 목 주변을 살피는데 그동안은 몰랐던 웬 멍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잠자리를 봐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잠이 오질 않더군요. 새벽에 목이 타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들을세라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였죠. 저도 할머니가 유명한 명의 한의사가 맞다면 지금 무슨 연유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건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조심스레 방문을 노크했고 할머니와 저는 그날 밤 거의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인생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었는데 기구한 것은 할머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는지 그냥 인생을 다 헛산 것 같더라니까. 내 속이 답답하고 헛헛해서 그냥 정처 없이 아무 벗이나 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다 보니 어느새 기사 양반 버스에 있더라고. 할머니가 말한 대로 검색해보니 할머니는 정말 소문난 명의 한의사가 맞더라고요. 명의로 소문이 나고 할머니가 운영하던 한의원이 유명해져서 너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많은 할머니의 며느리였죠. 한의사였던 할머니에 비해 아들은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해 그냥 한의원 운영이나 돕던 처지였는데 결혼을 한의대를 나온 여자랑 했더군요. 한의사인 며느리도 곧 할머니의 한의원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침도 잘 놓지만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이라든지 유행하기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한의원이 더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참 끝이 없죠. 한의사인 며느리가 할머니 아들을 꼬셔 할머니가 한의원을 며느리한테 물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경영권을 아들이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할머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냥 때가 되면 다 물려줄 거였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늙은이한테 전륜을 쳐버리고 못된 수를 써서 나를 내쫓았지 뭐요.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결혼을 하고 쭉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꾸민 일이란 정말 악한 술수였어요. 고객들을 가장한 대행 알바들을 심어 한의원에서 할머니에게 진료를 받게 한 뒤 할머니가 침을 잘못 놓았다는 둥, 할머니가 조제한 한약을 먹고 아프다는 둥, 지속적으로 할머니에게 항의를 하기 시켰다는군요. 고객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할머니는 침을 놓는 것도 두려워졌고 한약 약재를 수시로 점검하며 거의 노이로제에 시달릴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셔야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불만 폭주가 계속되면 한의원 문을 닫는 게 낫겠어요. 문 닫는 걸 원하세요? 아님 그냥 물러나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한의사잖아요, 어머님. 요즘 한의원은 나이 드신 분들만 찾는 것도 아니고 젊은 제가 트렌드를 잘 아니까 어머님이 추락시켜놓은 한의원 명성 제가 다시 살려볼게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다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지. 내가 40년째 한의원을 하면서도 내가 놓은 침 맞고 병이 싹 나았다는 소리만 들었지. 병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러다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싶어서 그래, 나 없이 니들끼리 해봐라 하고 이참에 휴식기를 좀 가져야겠다 생각했지. 그런데 집은 왜 나오신 거예요?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고 산책을 하고 오는데 글쎄, 아들이 나보고 집을 얻어줄 테니 따로 나가 살라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나랑 있는 게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그렇게 나한테 냉정할 수가 있다니. 바깥 양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침 넣고 약 지어가며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키웠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허키운 것 같아. 내가 죄인이지. 자식을 그렇게 키운 내가 죄인이야. 그게 왜 할머니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러기 아빠 생활 7년, 돈 다 벌어다 주고 그 멀리서 가족 생각만 하며 힘든 타지 생활을 버텼는데 돌아오니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아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한 할머니와 제 사이에 연대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사 양반이 원하는 게 뭔가? 뭐 복수 같은 걸 하고 싶어? 복수요? 아니요.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예요. 처음엔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젊고 젊은 아내를 외롭게 홀로 둔 내 탓이다 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인 모두가 제 아내처럼 딴 주머니를 차고 사람을 쓰레기 버리듯 하진 않잖아요. 그런 여자를 철석같이 믿고 모든 걸 맡긴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런데 지나간 일 후회하면 무엇하나요?
그냥 이제 제 바람은 딸아이랑 잘 지내고 잘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그냥 내가 평생 하던 일을 하다가 떠날 때가 돼서 곱게 가는 게 소원이야.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무래도 며느리 쪽을 좀 파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전 할머니께 거처가 구해지실 때까지 며칠 저희 집에서 더 쉬어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이참에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요. 딸아이 검진 예약을 해놨으니 결과 나오면 할머니께 꼭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락처만 받아놓았죠. 그리고 딸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밀검사를 통해 정말 딸아이의 목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빨리 발견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사 받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게 아시는 지인분이 한의사이신데요. 딸아이를 살펴보시고는 병원에서 검사 받기를 권고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런 지인이 계신 것도 정말 복이네요. 수술 날짜를 잡고 딸아이를 보니 왜 이렇게 안쓰럽던지요. 이 작은 몸에 칼을 대야 한다니 맞추며 수술이며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말 손댈 수 없이 늦기 전 종양을 일찍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지내며 그런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그것도 아빠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윤이 목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사님 덕분에 발견이 빨랐습니다. 우리 서윤이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기사 양반. 내가 계속 기사 양반이라고 부르고 있네. 기사 양반 이름 석자가 어떻게 돼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여. 서윤이 일찍 발견한 만큼 수술 잘 받고 완쾌되기를 내 기도할게요. 서울 다시 올라오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연락 드릴게요. 저는 한의원을 파보기로 했죠. 며느리라는 사람 심보가 보통이 아닌 게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알아보니 한의원 이름을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을 가장하고 저도 한의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회계사인 친구 녀석에게 연락을 했죠.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잘 지내냐? 무슨 일이야? 기러기 아빠 생활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친구. 이혼하고서도 저랑 술잔을 기울여주며 제 넋두리를 다 들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기 마누라 TV만 끼고 산다고 한탄하던 녀석이었는데 제 이혼 사정을 듣고서는 마누라 불평 같은 건 하지도 않더라고요. 회계사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역시나 할머니의 며느리 한의사는 탈세 혐의가 의심됐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성분이나 출처 표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였죠. 모든 증거를 모으고 명의이신 육지연 한의사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간 어떻게 지냈나요? 버스 운전 열심히 하고 아이돌 보며 지냈어요. 일 쉬는 날에 틈틈이 바쁘게 조사를 한 것도 있네요. 조사? 할머니 며느리 말이에요. 아드님과 함께 한의원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출처, 원료 표기, 허위 과장 광고 등 문제가 많아 보여요. 제 친구가 회계사거든요. 이거저거 알아보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구만. 서윤이 수술은 잘 마쳤고? 아니요. 날짜 잡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수술비는 있나? 자네 그간 번 돈 다 전처한테 주고 이혼할 때 건진 것도 없다면서. 대출이면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죠. 빚을 져서라도요. 할머니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모은 증거를 넘겨드렸고 곧 변호사를 선임해 며느리와 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죠. 탈세는 범죄니까 신고도 당연히 했고요. 그 상황이 되고서야 그 악독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싹싹 빌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딸같이 생각하셨다는 할머니. 아들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다 자기 부인이라면서 자신은 한의원 운영에 대해 하나도 아는 게 없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대행 알바를 시켜 할머니에게 항의를 하게 한 것도 협박을 한 것도 다 한의원을 차지하고 싶어한 며느리 욕심이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아무 일 없었듯 용서를 하기에 할머니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 기사 양반, 아니, 우리 이영준 씨 덕분이지. 별 말씀을요. 이렇게 되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딸아이의 수술 날짜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잘 마쳐도 입원을 하고 예후를 지켜보고 나중에 추적 검사까지 해야 하니 갈 길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서윤이의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입원한 아이를 돌보며 병원비를 내야 해서 원무과로 향하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윤이 수술은 잘 마쳤어요? 네, 한의사님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이건 서윤이가 내 손녀 같아서, 그리고 이영준 씨가 내 은인이기도 하니까 그냥 성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의사 할머니의 말씀인즉 우리 딸 서윤이의 수술비를 할머니께서 부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며느리가 운영하던 한의원은 폐업하고 할머니는 다른 지역에 한의원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시 한의원을 열게 된 할머니는 정말 제가 은인이라고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뜻은 완고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어머님께서 손녀 치료에 보태는 거다 생각하고 뜻을 따라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어머니를 잃고 다른 의미로 아들을 잃은 할머니.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의사 할머니는 저희 딸의 수술비를 부담해주고 보상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윤이 건강이 회복될 무렵 저는 서윤이와 함께 종종 한의원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영준 씨, 버스 기사 일을 계속 하고 싶은가? 네. 생각해보면 한의사님을 처음 만난 것도 제가 운전하는 버스였네요. 인연이라는 게 뭔지. 버스 운전기사라도 100점인데 천성이 참 선한 사람인지라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 한의원이 바빠져서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마음 편할 때 생각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 제 삶의 전부인 딸아이를 살려준 은인. 그리고 보답까지. 할머니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초대박 행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이 되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귀한 인연들이 맺어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